여러분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아니면 사는 동네입니까? 여기 매일 새벽 낡은 유모차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다 헤어진 몸빼 바지에 굽다른 슬리퍼.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독거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했던 며느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통쾌하고도 서늘한 복수극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을 가지고 공감, 재미, 감동, 분노, 행복의 이야기를 시청자 분들과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는 유튜버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질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사연 속으로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부촌, 압구정동 뒷골목. 이른 새벽부터 칠순의 박말순 할머니는 폐지 박스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아이고, 오늘도 많이도 나왔네. 이것들이 다 돈인데 사람들은 왜 이걸 그냥 버리나 몰라. 할머니는 박스를 발로 꾹꾹 밟아 정리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힐끔거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저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둘째 며느리 최미란이었습니다. 최미란. 아우 씨, 냄새. 어머니, 제가 제발 이러지 좀 마시라고 했죠. 남들이 보면 우리가 어머니 굶기는 줄 알잖아요. 창피해 죽겠어 정말. 며느리는 명품 가방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더럽다, 창피하다는 경멸뿐이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아가 왔니? 이거 봐라. 오늘 꽤 많이 모았다. 이거 팔면 우리 손주 과자값은 나오겠다. 최미란. 과자가? 어머니, 제발 그 더러운 돈으로 애들 뭐 사 먹이지 마세요. 병균 얼마요? 병균. 그리고 우리 애들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 거 모르세요? 제발 그 거지 같은 리어카 좀 갖다 버리시라고요. 며느리는 발로 폐지 묶음을 뻥 차버렸습니다. 정성스레 묶어둔 박스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다 땀 흘려 모은 건데. 최미란, 땀은 무슨 땀이에요? 그냥 쓰레기지.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날은 집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어머니 보면 저 시집 잘 갔다는 소리 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냄새나니까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 계시던가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적선하듯 말이죠.
최미란, 이거 가지고 목욕 좀 하세요. 때 좀 박박 미시고요. 어우, 냄새 배겠어. 나 갈게요. 며느리는 획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가 바람에 팔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밟힌 자존심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박말순 할머니, 허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명품을 걸치더니 속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미란아, 너는 오늘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찬 건 쓰레기 박스가 아니라 내 복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게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낡은 빌라 2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들어간 방은 겉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건 폐지가 아니라 수십 개의 등기 권리증과 통장들이었습니다. 사실 박말순 할머니는 서울 강남과 마포 일대의 빌딩 세 채를 소유한 20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땅을 샀고 그 땅이 개발되면서 벼락부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었고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싫어 자신의 재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돈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며느리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김 실장 나야. 내일 시간 좀 비워도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우리 빌딩 1층 상가 자리 났지? 거기 계약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일단 보류해. 내가 직접 면접 보고 결정할 거니까. 할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낮에 며느리 앞에서 주눅 들었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미라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미란, 여보, 대박이야, 대박. 내가 말했던 강남역 그 카페 자리 있잖아. 그게 드디어 매물로 나왔대. 거기다 카페 차리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월 매출 5천은 거뜬하다고. 남편 둘째 아들. 근데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엄청날 텐데. 우리 돈 없잖아. 최미란, 걱정 마. 내가 알아봤는데 건물주가 아주 깐깐한 할머니래. 돈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본다나 뭐라나. 내가 가서 싹싹하게 빌고 말 잘하면 싸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 알잖아.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오늘 당장 가서 계약하고 올게.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코스프레를 준비한 것이죠.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나러 가는 그 깐깐한 건물주가 어제 자신이 발로 찼던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며느리는 건물주 할머니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그리고 박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떤 참교육을 시전할까요? 충격적인 대면의 순간이 2부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아파트. 며느리 미라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대망의 강남역 카페 계약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레스룸을 열고 가장 비싼 옷을 골랐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굽 높은 명품 구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모님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줬습니다. 여보, 나 어때? 좀 있어 보여? 건물주 할머니가 깐깐하다니까. 없어 보이면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 나 오늘 기필코 그 계약 따낼 거야. 당신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 갔다 올게. 미라는 남편의 대답도 듣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박말순 할머니는 낡은 빌라가 아닌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2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와 있었습니까? 14다. 이곳은 할머니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때만 사용하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됐나? 그 아이 2시에 온다고 했지? 네, 회장님. 도착 30분 전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며느님인데 충격이 크실 텐데요. 괜찮네.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버르장머리, 내 손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게야. 오히려 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치는 게 자비일지도 모르지. 그나저나 김 실장, 나 어때? 좀 회장 같나?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매일 입던 몸빼 바지는 온데간데였고 고급스러운 실크 한복에 우아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비녀를 꽂았고 손에는 굵은 옷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품 넘치는 재벌가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미란의 차가 빌딩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며 미라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이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진짜 으리으리하다. 이런 건물을 가진 할머니라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나도 늙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냄새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늙으면 진짜 죽는 게 낫지.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미란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머, 네. 감사합니다. 속마음 뭐야, 비서도 있네. 진짜 대단한 할머니인가 보다.
말 조심해야지. 미라는 잔뜩 긴장한 채 비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넓은 집무실이 드러났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바닥에는 푹신한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의자를 뒤로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침을 꼴깍 삼키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번에 1층 상가 계약하러 온 최미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물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고의 카페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미라는 준비해온 멘트를 줄줄 읊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은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미라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어르신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도 회장님 연배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모시고 살아서 어르신들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안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회장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월세도 꼬박꼬박, 아니 미리미리 낼게요. 그때였습니다. 돌아앉아 있던 의자에서 낮고 갈라진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친정엄마처럼 모신다? 어르신들을 정말 좋아한다? 아가, 말이 좀 다르구나.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회장님과 그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같은 목소리일 리가 없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제가 거짓말을 할 리가요. 저는 정말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한걸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좀 힘들게 하셔도 제가 다 받아주거든요. 노인네가 주책맞게 밖에서 폐지나 줍고 다니고 냄새나게 굴어도 제가 매일 씻겨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는데 미라는 점수를 따기 위해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효부로 포장하고 시어머니를 깎아내리면서 말이죠. 그때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기익. 가죽 의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완전히 돌아간 순간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 네. 그곳에는 어제 자신이 발로 찼던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시어머니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몸빼 바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과 서늘한 눈빛, 그 위압감에 미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 왔다. 내가 그렇게 혐오하던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여기 있다. 어서 오너라, 우리 효부 며느리. 어제는 나보고 냄새나니 오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은 내 발로 내 방까지 찾아왔구나.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이게 무슨, 회장님이 어머니셨어요? 말도 안 돼. 이거 꿈이죠? 네. 미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네가 200억 건물주라니, 이건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미란의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미란이 그토록 원하던 상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원해서 왔느냐? 강남역 1층 상가. 보증금 5억에 월세 2천만 원. 내 남편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자리지. 내 돈으로 내 건물에서 장사해서 호의호식하고 싶었더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살기 팍팍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계약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발 닦아드리고 업고 다닐게요. 미라는 기어서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비단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욕하던 입으로 이제는 비굴하게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할머니의 눈에는 더욱 역겹게 보였습니다. 이 손 치워라. 더럽다. 내가 그랬지? 내 돈은 병균 옮으니까 애들 과자도 사주지 말라고. 그런데 내 건물에서 나오는 돈은 깨끗해 보이더냐? 명품 두르고 다니면 뭐하니? 속이 시궁창인데. 내가 거짓골을 하고 있을 때는 짐승 취급하더니 돈 있어 보이니 이제야 사람이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와서 이 여자 끌어내. 그리고 이 건물 입구에 방을 붙여. 최미란이라는 여자와 그 가족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 소금도 한 바가지 뿌려두고. 어머니, 안 돼요. 제발요. 여보한테 전화할 거야. 우리 남편이 알면 어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래요. 핏줄인데. 손주들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미라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편과 손주를 핑계로 협박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핏줄이라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게다. 남이라면 욕 한 번 하고 말지. 내 아들놈 인생까지 망칠년이야. 두고 봐라. 이제 시작이다. 내 재산 노리고 덤벼들었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미란이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자식을 내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휘둘려 어머니를 나 몰라라 했던 둘째 아들, 그리고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친척들까지. 할머니는 이번 기회에 썩은 가지들을 모두 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억울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어머니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당신 어머니 폐지 줍는 거지가 아니라 재벌이었어. 그동안 우리 속인 거야. 돈 쌓아두고 우리 고생하는 거 구경하면서 즐긴 거라고. 당장 가서 따져. 내모 내놓으라고 해.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건물주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어머니의 낡은 빌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잘 들어라.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리마.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찾지 마라. 찾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다. 편지를 읽은 아들은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오른 그녀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그 돈이 다 얼만데 포기해. 치매라고 우겨서라도 금치산자 신청해서라도 그 재산 다 뺏어올 거야. 두고 봐. 늙은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며느리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탐욕스러운 자식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선택한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피 튀기는 유산 전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 며느리 미란의 도끼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로 수천만 원을 쓰고 거짓 진단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증 치매 환자이자 금치산자로 만들어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관리인으로 아들을 지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승산 있죠? 그 노인네 매일 쓰레기 주우러 다녔어요. CCTV만 봐도 정상 아닌 거 다 알아요. 멀쩡한 건물주가 쓰레기를 줍는다? 판사가 봐도 미쳤다고 할걸요? 무조건 우리가 이겨요. 그 200억 다 우리 거라고요. 미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남편인 둘째 아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만 찍어댔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심판 청구 소송. 자식이 부모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뺏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미란이 부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연기를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에게 휘둘려 가족을 버리셨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효자효부를 벌이다니. 노인이 망령이 난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법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말순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건장하고 앳된 청년 한 명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놈은 또 뭐야? 새로운 사기꾼인가? 잘 됐네. 저놈까지 엮어서 같이 감방에 보내버려야지.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란 측 변호사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영상, 길거리에 앉아 쉬는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박말순 씨는 200억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쓰레기를 수집하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일한 혈육인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미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쿡 찔렀습니다. 이겼어. 이제 끝났어. 그때 할머니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미란이 할머니를 찾아와 빌다가 거절당하자 돌변해서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밥을 굶기던 녹음 파일까지 재생되었습니다. 이 손 치워라. 더럽다. 내 돈은 병균 옮으니까 애들 과자도 사주지 말라고. 그런데 내 건물에서 나오는 돈은 깨끗해 보이더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건 조작이에요.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저 노인네가 절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정숙하세요. 판사의 호통에 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폐지를 주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다니며 리어카를 끌던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노인 껍데기를 썼을 때 나에게 침을 뱉은 건 내 자식들이었고 나에게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건네며 리어카를 밀어준 건 생판 남인 저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은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동네에서 폐지를 주울 때마다 매일 아침 나타나 무거운 리어카를 대신 끌어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고시원 청년 김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건물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불쌍한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외는 나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입니까? 누가 내 재산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까? 할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며느리 최미란에게 노인 학대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 돈 내놔. 200억이 다 내 건데. 아, 너 이 사기꾼 놈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라는 청년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지팡이로 미란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아들이다. 오늘부로 호적 정리 끝냈다. 김준호를 내 양자로 입적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 상속자는 이 아이다. 너희들에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알겠느냐? 뭐라고요? 양자? 상속자? 안 돼. 안 돼. 아들, 아니, 이제는 남이 된 둘째 아들이 할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 이혼할게요. 저 여자 버리고 어머니 모실게요. 제발요. 할머니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었다. 너는 어미보다 돈을 택했고 아내의 치마폭에 숨어 어미를 버렸다. 그 죗값은 평생 가난과 후회 속에서 치르게 될 게다. 가자, 아들아.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대기하고 있던 리어카가 아닌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법원을 빠져나갔고 남겨진 미란과 남편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해서. 웃기지 마. 당신도 동의했잖아. 내 200억 내놔. 그들의 비명소리가 법원 앞마당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강남의 그 빌딩 1층에는 아주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할머니의 리어카. 이곳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양아들 김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받은 건물과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고 할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한 구석 지정석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가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몸빼 바지가 아닌 고운 개량 한복을 입고 말이죠. 반면 며느리 미란과 아들의 소식은 흉흉했습니다. 서로 소송을 걸며 이혼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미란은 가끔 강남역 카페 앞을 서성이다가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와 준호의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더미 속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을 수 있고 명품 옷 속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에 박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200억보다 더 값진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